사실 기독교 세계관 공부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굉장히 개발을 계속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계속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요. 세계관에 대한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실 세계관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땐 교회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이 세워지려면 성경 자체에 대한 텍스트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 대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성경의 이 진리를 상황에 이렇게 번역해가는 작업, 이걸 연결시키는 작업이 안 되면 쉽게 말하면 믿기만 하고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적용돼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엉뚱하게 성경을 적용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이 부분은 어디에가 문제가 생길 걸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둘 다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적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 주제, 세계관을 깊이 공부하여서 했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번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는 저희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그냥 전달해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선택한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성도들에게 주일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적용해요?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죽였더라. 이걸 어떻게 적용해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인데 그걸 알 뿐이죠.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내용에서 독특하게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매우 거기에 문자적으로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거 옳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의 진리를 밝히 이해하고 나서 세계관적으로 세계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들, 그런 것들과 성경의 진리를 연결시켜서 이것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이런 세상적인 관점들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적용이라는 말도 모호해요. 그래서 적용 시간 가지십시다 그러면 말씀 시간 적용하면 내가 뭘 적용해야 될지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만 갖고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공부는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어떤 현대 사상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현대 세계관 안에, 경제 안에, 그리고 구조적인 그 변화들 안에 끊임없이 그것을 근거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 사상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함으로 우리는 그것들, 우리 안에 복음 안에 나아가는 걸, 걸림돌들을 계속 제거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먼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진짜 볼 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아버지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게 무척 어려운 시대예요. 또 한 가지, 어머니들도 아이들을 잘 키우는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갈고 닦을 그런 것을 같이 해나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굉장히 어려움이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의 실제적인 행복 정도를 결정하죠. 애들 키우고 있으면 너무나 불행한 느낌 들고, 밖으로 나가 일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수없이 많은 생각이 가정 안에 들기도 해요. 그런 지점에서 볼 때 이런 현대 시대의 이 문제들, 현대 시대에 흐르고 있는 어떤 사상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건 뭐냐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에요. 어떤 이 세상의 진리가 분리된다는 걸 계속 살펴봤어요. 예를 들면 남편들은 공적 영역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밖의 일은 공적 영역이고 집안의 일은 사적 영역이라고 부르는 것이 모든 주부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이에요. 말해볼까요? 예를 들면 공적 영역을 쉽게 말하면 인정하고 만족스러운 영역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받고 하는 영역인데, 이 사적 영역이라고 불리는 주부의 일은 상대적으로 만족하기 힘들고 거기서 보람을 차리기 힘든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기저귀 갈면서 너무 불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충돌이 계속 있는 거죠. 결국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리시키는 이 거리감이 공적 영역에서 뛰고 있는 남자들이 사적 영역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집안일 도와주면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지금.
갑자기 회사 가야 될 것 같고 바로 지금 회사 빨리 갈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좀 일 좀 더 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잘 맞춰서 더 칭찬받고 보상받는 것이 더 관심이 들기 때문에 집에서 이 사적으로 하는 일은 너무나 불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남성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여성들로 하여금 빨리나 아기를 어떻게 맡기고 빨리 출근할 수 있는 환경을 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마음을 빨리 갖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이 두 가지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의 분리가 결국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런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그 미국 역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워낙 우리가 미국 역사에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더 할 건 뭐냐면 우리는 유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 사회, 즉 조선시대를 거친 관계 때문에 이것도 복잡하게 이 미국식 어떤 서양식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유교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 역사 중심으로 살펴볼 때에 우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늘날에 있는 페미니즘 같은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니까요. 한번 좋은 또 늘 말하지만 기독교적 인문학 한번 같이 배우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실게요. 우선 역사를 먼저 들어가면요. 이제 특별히 여성의 자리가 그리고 여성의 위치가 부각되기 시작할 때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에요. 우리가 대각성 운동을 마치 그 미국 그 땅에 불어닥친 거대한 부흥의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거덕인 영적인 어떤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1800년도 전반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여성들이 부흥회를 가면 남자와 여성 중에 누가 더 반응을 많이 해요? 여성들이 더 반응을 잘하잖아요. 훨씬 극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흥회의 어떤 요소가 여성들로 하여금 더 극적인 반응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맞습니다. 훨씬 더 한편으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성들이 더 영적이라서 그렇다. 남자들은 좀 영적이지 못하다. 그런 평가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감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흥회 강사에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그 당시 부흥회 강사들이 매우 호소력이 있고 그리고 선동적이고 그리고 매우 그 표현을 잘하고 하는 이런 모든 표현력 속에서 여성들의 감정이 더 많이 이렇게 표출되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워낙 부흥회 때마다 여성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여성들에게 책임감을 주는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성들을 깨우십시오 라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굉장히 이제는 좀 주도적인 역할, 영적인 일에 있어서 여성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성들이 집안에서 영적인 걸 주도했는데 물론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적인 상황에서는 남성들이 영적인 걸 주도하고 가정 영적인 머리라고 생각하면서 남성들이 주도했는데 이제 여자들에게 아주 무뎌져 있고 어두운 남성들을 여러분들이 깨워야 된다라고 부흥해 온 여성들의 그걸 강조한 거죠. 당연히 우리 또한도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남편을 둔 여성이 부흥해 와서 이런 강조점을 늘 들었죠. 남편을 깨워야 된다고. 마치 그런 식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기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생각해 볼 때 뭐 여기 이후에도 여성들이 더 영적이라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뭐냐면요. 이슬람하고 유대교를 보면 여전히 남성들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요. 그리고 가정에서 전체적으로 영적인 주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완전하게 중심과 여러 가지 영적인 지도력은 남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땐 꼭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여자들이 더 영적이고 집에서도 여자들이 더 주도해야 돼. 남성들은 좀 뒤에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원래 그렇다라고 인식하는 건 좋지 않겠죠. 그런 지점이 있겠죠. 그런 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각성 운동 자체가 일어날 때 근본적으로 이렇게 점점 여성들의 위치가 강조되는 이 종교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의 그 중심축이 좀 변화인데 사실 이게 18세기 전체 미국의 18세기 전체의 변화였어요. 이런 흐름들이 뭐냐면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기존에 있던 권위들이 좀 타파되는 것.
이제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여러 가지 뭐 교파나 교리나 이런 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해져라고 해서 개개인이 강조되면서 점점 더 가정 안에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흐름이 18세기 전반에 사상과 경제와 정치 안에서도 개인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개인의 색깔들이 더 강화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그러면서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도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가정에서 남녀 역할도 여기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이 서서히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런 가정의 변화의 역사의 결정타는 뭐에서 나타나냐면 산업혁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산업혁명. 근데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의 변화, 산업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묶어서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좋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면 이제 산업혁명 전에 이제 가정은 뭐냐면 여성과 남성 그 모두가 가정 아니면 부속 건물에서 모든 일과 생활을 다 했어요. 그쵸?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집안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유를 짜는 사람은 집안에 이제 한 공간에서 젖소를 키우고 그리고 젖을 짜고 그걸 가공해서 파는 것을 집안 안에서 공간 안에서 다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은 한 공간 안에서 계속 생활하고 한 공간 안에서 함께 모든 걸 공유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여성은 이 당시에 자녀 양육과 더불어서 경제적 생산적 일에 참여할 능력이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제가 최근에 그 차마고도라는 아세요? 그 중국 티베트 쪽에 이렇게 차를 옮기는 막 이런 그 예전에 최불암 씨가 나레이션을 맡아서 되게 유명했던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또 그거 한번 봤어요. 근데 보는데 여자의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어느 지역이냐면 거기에 소금 생산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 땅이지만 티베트 땅에 물이 솟아났는데 다 소금물인 거예요. 아마도 그것이 과거에 이제 지각 변동 때 이제 지하수로 있는 담수가 바닷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온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올라와서 그걸 바닥에 다 펼쳐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다시 파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소금밭에 남자는 들어가면 안 된대요. 여자들이 다 소금을 해요. 소금 다 하고 소금 다 짊어지고 옮기는 것까지 다 해. 그러니까 남자 역할은 뭐가 있냐면 이제 그것을 갖다가 파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성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남성들이 안 도와주는 거에 불만 없냐고, 화나지 않냐고 막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지극히 한국인의 관점에서 물어본 거죠. 근데 불만이 하나도 없다고. 왜냐하면 남자들도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왜냐면 그걸 갖다가 이제 옮겨서 파는 그 작업 막 며칠씩 이제 나귀 위에 그리고 말 위에 그리고 야크 위에다가 얹어서 옮기는 그 작업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니까. 근데 쉽게 보면 한 공간 안에서도 뭔가 일이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상상도 어려운 일이 여성들에게 지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사회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 없이 움직이는 사회인 거예요. 왜냐면 다 힘들고 같이 살고 있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걸 뻔히 서로 아니까 그런 공감대가 되게 있잖아요, 함께. 근데 오늘날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신 내가 힘든 거 알아? 그러면 서로가 말하죠. 당신은 그러면 내가 힘든 거 아냐고 라는 것으로 서로 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분리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당시에는 그냥 한 공간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하고 일을 같이 하니까 산업혁명 시대 전에는 그러면서 여성이 자녀 양육과 더불어서 그 실질적인 일에 있어서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 하는 일을 여성이 대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의 생계 유지를 아까 말한 그 소금밭에서도 여성이 하는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생계에 있어서 같이 함께 일을 해나가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상상했던 예전에 과거는 남성들이 모든 걸 책임졌고 여성들이 전혀 일하지 않았다는 개념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지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남성들도 오늘날보다는 더 자녀 양육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해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남자였어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어떻게 일하고 사는 방법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막 이렇게 영화 같은 걸 클립으로 많이 보잖아요. 제가 영화를 통으로 보는 건 거의 없고요. 클립으로 막 요약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바이킹이라는
그런 시리즈 전쟁물이라고 해야 되나? 바이킹들이 어떻게 또 뭐 파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막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약탈하는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이 라그나로크라는 유명한 스웨덴 쪽이죠. 그 바이킹의 지도자가 있어요. 이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아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인생을 사는 것도 이야기하고 모든 걸 어떻게 대하는지 아들과 함께 같이 가면서 여행 중에 아들에게 모든 걸 전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보면서 야, 제대로 아버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이 사회는 그런 거죠. 아버지가 장터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거래하는지를 아이에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막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일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역할은 굉장히 있어요. 남편과 아버지로서 집안의 머리로 간주됐고요. 그래서 가치는 개인 이익이 아니라 집안 전체 이익을 대표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남자들 굉장히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그래서 개인의 선과 공동체 선 이상을 함께 도모하는 권위와 책임이 있었어요. 한편은 내 가족들을 책임진 위치도 있지만 공동체의 선도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조정하는 역할로서의 남편의 역할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마 남편의 역할들이 이 당시에 주어졌다는 것? 근데 아마 이 사회는 이상적인 사회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과 일에 있어서 통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정에겐 유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이 당시 사회 안에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이 내용을 딱 점검해 보시게요. 이게 산업혁명 전에 가정의 어떤 모습, 남자의 역할, 여성의 역할 이런 지점들입니다. 근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의 가정을 보시면 이제 산업혁명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일을 집 밖으로 꺼낸 게 산업혁명이에요. 이제 집안에서 일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일어나면 가정의 중요성이 약화돼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가족과 하인들 사이 그리고 장인과 견습공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기초였잖아요. 산업혁명 전에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과업지향적이었어요. 사람들이 필요하면 물건 만들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매우 이런 식으로 과업지향적으로 일을 치렀어요. 근데 산업혁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주의 경제 철학이 조성이 돼요. 뭐냐면 우리가 일하는 게 뭐죠? 그 토요타 방식이라고 늘 말하지만 거대한 일 공정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거잖아요. 볼트 하나만 딱 조이는 거. 통과하고 볼트 하나 조이고 통과하고. 그냥 매우 개인주의죠. 그냥 나의 역할 하나가 여기에 있지 전체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 역할만 생각하면 되고 너 일이나 잘해라는 말이 잘 통하죠. 이게 오늘날 말이에요. 너 일이나 교회에서 집에서 너 일이나 잘하세요 그러면 집안이 집안꼴이 아닌 거죠. 자기 것만 해. 아무것도 신경 안 써. 이건 집안에서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개인을 존중할 수는 있지만 집안일 전체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게 굉장히 강화되기 시작해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이 당시에 노동자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인격적이지 않아요. 교환 가능한 단위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 말에 안 들어. 너 빠져.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세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경쟁을 통해서 승진하고 계급을 형성하는 아주 경쟁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기 시작해요. 집 밖에서 이제 남자들끼리 모아놓고 막 여성들 다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좀 익숙한 용어가 됐을 텐데요. 사회 진화론적으로는 말할 때는 전쟁터, 사회 진화론적 전쟁터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 진화라는 거 뭐냐면 사회 안에 경쟁과 선택을 통하여 싸워서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 전쟁터가 이 세상이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역할은 현저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의 역할이 뭐가 된 줄 아세요? 이거예요. 인격적 윤리적 가치관을 유지하는 전초기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 속에서 남편도 그렇고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 너무나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집만큼은 철저히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기초, 여기만큼은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 집안만큼은 그 마음 가운데 집의 역할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 도덕, 종교, 이타주의, 자기희생과 같은 이상들의 표상, 그 모든 걸 그냥 지켜내는 곳,
서로 가정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이게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옆에다가 몰빵이라고 했어요. 몰빵. 뭐냐면 과거에는 사회 안에서도 이젠 사랑과 도덕과 종교와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서로를 지켜주고 성 안에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함께. 근데 이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그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하잖아요. 늘 세상에 우리 가정밖에 없어. 우리 가족밖에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우리끼리 아무튼 모든 문제와 감정의 문제, 종교의 문제 모든 걸 우리끼리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형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집안에서 일하는 남자가 사라지죠. 그쵸? 이제 부모 노릇하기 진짜 힘들어졌어요. 자녀 교육하고 생활 훈육하고 어른에게 필요한 기술과 생업상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밖에 가서 정신없이 일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죠. 근데 너무 지쳐서 와요. 더 이상 어떤 것도 가르칠 여유가 없고 바로 누워서 잠잘 것. 계속 잠자는 남자가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애들이 아빠는 날마다 이렇게 자주 자. 아빠는 왜 이렇게 계속 잠만 자. 막 그렇게 말하는데 보면서 제가 아유 참 나도 이런 거 안에 사는구나. 내 자신이 이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인식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19세기 중반부터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랬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 전까지는 이젠 책 중에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이런 책들이 있대요. 매뉴얼이 나오는 거야. 근데 19세기 중반부터는 1800년도 중반부터 이후부터는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 이런 책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출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건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과 연결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이들이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엄마, 애들 요즘 어떻게 지내? 애들 뭐가 요즘 고민이야? 이런 말을 이제 엄마가 들어주는 거지. 엄마가 듣고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아이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여성들은 어때요? 이제 직접적인 생계 활동 밖에 나가서 하지는 않지만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같이 일해서 뭔가를 했잖아요. 집안일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외삼촌 집이 젖소를 키웠었는데 우리 외숙모가 젖을 짰어요. 그런 역할을 외숙모가 다 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었죠. 쉽게 말하면 그런 역할을 통해서 뭔가를 공헌을 해서 어떤 가정의 생계를 했었는데 이제 여자는 철저히 소비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그래서 나타나는 점이 뭐냐면 여자들이 이런 보람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교한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게 있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없을 시에 내가 가정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젖을 짜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공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배움이 필요한데 이제부터는 뭘만 하면 되냐면 애들 보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집안 청소하고 이런 모든 일이 문제가 뭐냐면 별로 이게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일이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전문성이 필요 없는 일 같고 매우 단순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신의 일이 완전히 축소된 기분. 그러니까 여성들로 하여금 집안에 있으면서 나는 분명히 대학교까지 나왔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배웠는데 실력이 있는데 집안일을 할 때 느끼는 그 거대한 그 공허함은 뭐냐면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단순하게 이걸 이러려고 내가 초등학교만 나와서 다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어떤 단순한 일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그렇게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대신 자녀에 대한 책임은 무한 책임으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할아버지 계시고 주변에 식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를 함께 돌봤잖아요. 남편도 있고 거기 안에서 남편이 해준 역할도 있었고 애들에게. 근데 이제부터 모든 책임은 뭐냐면 여성들이 아이를 다 키워야 돼요. 여성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뭐 하고 있냐고 이런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일을 내가 안 하면 나만의 책임이기 때문에 진짜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쭉 산업혁명 전과 이후 시대의 가정과 남성 여성의 역할의 변화라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살펴봤는데요. 이제 현대의 남성상에 대한 변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봐보게요.
사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과거의 남성상은 어떤 거냐면 공동체적으로 남성다움이 이상이던 시절에는 의무, 곧 상관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핵심 단어였어요. 그래서 남성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윗사람들, 어르신들, 그리고 사회 안에 어떤 중요한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지는 게 남성들의 중요한 책임이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걸 존경해줬죠. 그래서 그걸 굳건하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남자다운 미덕은 뭐냐면 정열이었어요. 정열을 이성에 굴복시키는 것. 즉 자기 이익과 개인적 야망을 이성에 굴복시키는 것.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과거에는 훨씬 더 남성들이 희생하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철저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덕목이었던 거예요. 그게 강조됐어요. 산업혁명 전에.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남자들이 험하고 경쟁적인 정치의 세계에 싸우러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서 싸우잖아요. 이제 집 밖에 나가서 그렇게 철저하게 경쟁적인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도덕적인 둔감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속이고 막 속임을 받고 막 서로를 등쳐먹으며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순진했다가는 죽고 말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남자들은 비교적 밖에 나가서 아주 세상적인 일 가운데 타협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냥 용인해 줄 수 있는 약간은 그거에 대해서 남자들은 마음을 이제 좀 더 비워버리는 도덕적인 둔감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심, 공격성, 자기이익 추구 등이 이제 남자들의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남자들이 실력 있으면 되잖아요. 돈 많이 벌어오고 하면 뭐 이기적인 거 이게 무슨 문제야. 마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돈만 잘 벌어오고 어떤 자신의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하면 되니까 이런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성의 역할이 완전히 또 다르게 그러니까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흐름이 결국 또 여성의 역할의 강조점의 변화로 온다는 거예요. 남성의 역할 변화가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본 것처럼 그 여성이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잖아요. 남자가 밖에서 결국 밖으로 나간 결과 그것처럼 남성의 역할 변화는 여성의 역할 변화로 이어져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되면 공동체성, 도덕, 정교, 자기희생, 애정을 함양하는 게 여자들의 덕목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희생이란 단어를 여자들에게만 쓰는 거예요. 남자들은 밖에서 다 희생하고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는 여자들만 희생한다 라는 것들이 강조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영적인 책임도 아내가 지고 도덕적으로 공동체성을 지키는 것도 아내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여성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자의 덕이라는 거예요. 이제 덕의 집행자로서의 여성의 위치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성의 역할은 뭐냐면 남자들이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자의 역할은 그 남자를 다시 교정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도덕적인 주도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남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은 거칠고 경쟁적이고 편협한 남성됨에 이제 만족하기 시작했고요. 쉽게 말하면 이때부터 남자들이 도덕적 열망들이 식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관심도 이제 식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그 역할을 주도로 하니까 이제 남자들은 그 역할을 밖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돈벌이 구조가 결국 이렇게 생각의 구조 그리고 영적인 구조 그리고 도덕적 구조에 대한 책임감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을 볼 때 이제는 남성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다 세상 사는데 그렇게 살지 뭐. 그러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일은 아내가 책임지고 이제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만 벌으면 돼 라는 식의 개념으로 규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만 이럴까요? 믿는 사람도 다 이 문화권 안에 있죠.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회 안에 여성화 현상이 일어났어요. 좀 벌써 이제 와닿죠? 교회 안에 여성화 현상 하니까 뭐냐면 중요하면 그렇다면 이 지금 사회적 변화가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가정 안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남자들이 둔감해지는 문제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반응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남성들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제시해 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남성들은 세상 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접고 교회가 여성 중심의 사역으로 교회의 체계가 바뀌어요. 전반적으로 교회가 여성 중심 사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권에 여성들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주의, 우리가 쭉 지난주부터 살폈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한국교회도 여성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요. 그리고 여성들을 위한 더 많은 교육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 신앙과 그리고 신앙을 매우 지적이고 그리고 이해되게 인생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신앙 체계로 아주 그렇게 깊이 있게 설명하기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요. 물론 저는 여기서 좀 주의를 기울일게요. 제가 여성들이 지적이지 않거나 그리고 여성들이 매우 그런 성경을 이렇게 지적으로 알아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선 문제는 교회 전반적으로 비교적 여성들이 훨씬 좀 감정적인 측면들이 개발되어 있다라고 저는 좀 설명하고 싶어요. 치우쳐 있다는 말보다는 저도 피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확실하게 여성들이 그 부분이 개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좀 이렇게 지적으로 이렇게 딱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강하다라면. 근데 교회 분위기는 매우 감정적인 것에 호소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성이 더 많으니까. 사람이 많은 대로 맞춰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공적 영역에서 남성들이 뛰고 있는 직장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걸 잘 살아나가기를 격려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에 만족하자. 여성들이 있다. 여성들을 깨워서 남자들을 주님께 돌이키자. 마치 이런 개념으로 교회가 그 개념으로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여성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흐름으로 형성이 됐어요. 결국 뭐냐면 가정 기도를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져 있고 스스로도 그런 걸 할 정도가 안 되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닐지라도 남성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가정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남성들이 현격하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격하게 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배 인도 남편 보고 있다가는 절대 예배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할게, 내가 해. 따라와, 그냥 기도나 옆에 앉아 있어라고 말하고 마치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내가 여보 이리 앉아 몇 장 읽자 하고 이제 여성들이 그냥 차라리 내가 답답해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네, 그런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흐름 형성되면서 이제 여성의 역할이 점점 강해지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에서 도덕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강조됐잖아요. 여기까지 흐름이 오니까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사회 안의 도덕적 영역까지 여성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흐름으로 가요. 이제 점점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으로 가는 그 운동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시작점을 이제 여러분이 살펴볼 거예요. 페미니즘의 시작이 여기거든요. 뭐냐면 이제 여성이 가정의 도덕적 수호자라면 사회의 도덕적 수호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이 지금 사회에서 생각해보면 도덕적으로 되게 둔감해져가지고 이 당시에는 예를 들면 미국적 상황에서는 막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또 여성들과의 문제들을 밖에서 막 일으키고 이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회가 되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이 도덕적 수호자가 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걸 간 거예요. 남성이 제대로 못하니까. 항상 죄송해요. 남자가 못하면 여자가.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 여성 금주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기독교 여성 금주회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가정과 같이 만들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처럼 만들자. 그래서 가정과 같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에스더 신앙운동이 이런 측면인지 모르겠는데 그 기독교 여성들이 이 사회적인 타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여성이 책임져야 된다는 기도운동과 함께 이런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페미니즘 뿌리라고 말했는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게요. 19세기의 진보적인 시대가에 이것이 개혁운동에 폭넓은 연료를 주입하는 주체가 여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남성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런 흐름에서 여성들이 결국은 새롭게 도덕운동을 일으키거나 사회운동들, 그러니까 사회운동이라는 개념이 사실 여성들을 통해서 처음에 그 연료가 주입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메이저에서 낮은 여성들, 뿔뿔이 운동 이런 것들이 여성들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일에 도움을 준 게 교회였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교회는 남자가 아닌 여성을 선택했다고. 여성 포커스를 맞춘 상황에서 여성들이 이제 교회도 답답한 거죠. 왜냐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남자들이 주중엔 밖에 나가서는 술 마시고 그냥 온갖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교회도 이거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는데 여자들밖에 없고 주중에 그냥 여자들 시간 되니까 여자들 모아놓고 가르쳐서 여자들 중에 뭔가 사회를 개혁하자 이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흐름 형성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공적 영역을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는 노예제 폐지, 윤락행위, 낙태에 대한 불법화, 그러니까 낙태를 인정하지 말자는 운동들,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불법 도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YWCA를 만들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YMCA, YWCA가 있는데 여성 청년 면려회.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여성들 운동이 우리도 시작됐잖아요. 여성들이 사회개혁 운동 이렇게 운동.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또 한 가지는 이런 흐름을 이어받는 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기독교적 윤리를 사회 안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이제 남성 여성 모두가 추구해 나가는 하나의 흐름이긴 한데 우선은 미국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성들이 그 일을 먼저 주도하는 거예요. 비교적 여성들이 훨씬 영적으로 왜냐면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회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도 많이 하고 남성들은 회사 가서 지금 정신없잖아요. 성경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에 더 관심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세속주의 페미니즘의 씨앗이에요. 여기에서 이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주의 페미니즘도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애롭고 민감하고 경건하다는 교리를 수용해요. 비록 그 특성을 가정을 넘어서 실천하지만 이제 사회까지도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죄악된 씨앗들을 그 문제들을 구조들을 다 바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요. 봐봐요.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남성에 대한 여성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남자들은 지금 뭔가 잘못된 게 모든 문화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남성에 대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 안에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남편을 어떻게 고쳐주지? 그래서 막 우리 안에 막 적대적으로 가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아유 참 사람이 안 바뀌어. 사랑해야지. 우리도 이제 그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극복해서 신앙이지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면 이혼해. 저 안 고쳐지니 막 이런 것들 계속 적대적인 것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페미니즘엔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점을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표준이 되죠. 그래서 여성들이 암묵적 비난의 대상으로 남성이 돼요. 그래서 남성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술고래, 술집 주인, 유혹하는 남자 막 이런 개념의 남성의 모습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성이 도덕적으로 남성을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의 정욕을 이제 여자들이 다스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역설적인 결과가 초래되는데요. 남자들에게 공격성, 탐욕, 야망, 경쟁, 자기이익을 추구할 자유가 주어졌어요. 한편으로 뭐가 생겼냐면 남자들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거 아세요? 이제 여성들이 이 말을 외치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남성들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걸 명백하게 구분하는 순간에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집안 남자들은 밖에 일을 하고 이제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하는 산업혁명 이후에 남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경쟁사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받아들인 순간에 집안에 있는 일은 다 여자의 책임이잖아요. 그것처럼 남자들이 공격성과 탐욕과 야망과 경쟁,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자들에게는 이런 행위를 억누를 수 있는 의무가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흐름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문학 작품에도 이런 게 잘 나타납니다.
선량한 여성이 남성의 은밀하고 노골적인 억압과 잔인함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는 줄거리로 이 당시 문학작품은 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남성적 자질로 이해되던 덕의 개념이 이제는 주로 성적 순교를 중심으로 여성적 자질로 바뀌어요. 그죠? 남성들이 성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문제로 바뀝니다. 이렇게 남녀 간의 뚜렷한 구분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쭉 살펴본 건지 여성의 역할이 이렇게까지 왔어요. 이제 남자들을 교정해주는, 도덕적으로 고쳐주는 위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남자들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반란 뭐냐면, 사실은 여성들이 남성의 도덕적 개혁자로 여성 자신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자체는 사실 자기 파괴적인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질이 아니라 여성의 자질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성들에게 도덕적인 자질이 있다, 남성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을 때 남자에게 덕스럽게 되라는 것은 결국은 여성적 표준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성 본성에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리고 여성적인 기준을 남편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여성성을 가르쳐. 그걸 요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면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는 그 여성성과 남성성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성이 여성이라는 게 기준이 되니까 남자한테 왜 여성이 못 돼? 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특징까지 가지라는 요구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들은 굉장히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나보고 그러면 당신은 아내고 당신은 여자고 난 남자인데 그 뭐야? 나보고 지금 집안에 놀러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나보고. 뭐 어떻게 나랑 똑같이 되라는 말이야?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남자의 마음이. 근데 이런 마음이 여기 미국 문화에 있는 어떤 시대 가운데 구분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는 가정적으로 순간순간 남자도 이 과정 거쳐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렇고요. 어느 순간 제가 볼 때 지금은 거의 제가 우리 자매들끼리만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거의 남성들은 잠깐 아내가 친정 갔을 때 해방감을 느껴요. 물론 여성들도 그 육아에 대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애들만 없다면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네, 배 목사님은 동의할 수 없으니까 네, 계속 그렇게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근데 그 해방감을 물론 3일 정도 느껴요. 3일. 그리고 다음부터는 아내가 필요해요. 3일 이후부터는 가족이 필요한 걸 많이 느끼는데 그 해방감을 좀 느껴요. 근데 지금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문화는 뭐냐면 약간 혼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성과 남성성에 있어 남성성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가정 중심적 문화예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근데 남성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미치도록 일하고 요구받는 게 30대 40대 막 그럴 때 미칠 것 같은데, 집안에 와서도 뭔가 거대한 요구가 가득한 것인 거예요. 근데 알아요. 해야 되는 거 아는 거야. 그걸 해야 된다는 걸. 그리고 아내가 힘들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 사이에서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근데 한편 여기에서 제가 볼 때 이걸 굉장히 지혜롭게 남성성과 여성성 구분하고 아마 이 사회의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아내가 아니라 어쩌면 그냥 똑같이 돼야지, 육아도 똑같아야 된다는 그 개념이 마치 여자가 되라 너도 여성성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 그 엄마의 역할까지 요구해버리는 것, 그걸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극단적인 평등주의로 가버리면 이건 정말 대책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이제 남자에게 쌓이는 거예요. 불만이 쌓이다가. 그러면 당신이 이래! 내가 집안일 할 테니까 막 온갖 마음이 스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지금 정규직을 때려치우고 집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해결은 돼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시대적 흐름은 이미 평등주의예요. 우리 흐름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분하고 이걸 균형 있게 갖추는 개념이 아니라 약간 우리 사회가 예전에 남편의 권위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반대로 들어가서 완전 평등주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등주의에 동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를 여성으로 만들거나 여성을 남자로 만드는 평등주의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특징을 줬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지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결국 나눠진데,
결국 이 당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이때 뭐가 하도 20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이르러 반발 현상이 일어났는데 남자애들이 여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스러워진 거예요, 애들이.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일어나잖아요. 정확히 여성화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때 보이스카웃이 만들어졌어요. 보이스카웃의 이상이 그거예요. 서부 시대와 우리가 했던 그 시대, 서부 시대 남성적이었던데 이제 그런 모든 게 다 사라졌다. 이제 보이스카웃을 통해 다시 남성성을 회복하자. 이게 보이스카웃의 이상이야. 너무 여성화되니까 이제 남자들이. 근데 이 부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유행하는 책 보고 나도 웃었는데 톰 소여의 모험가 허클베리 핀. 허크가 마지막에 미지의 땅으로 가면서 자기를 교화시키려 하는 셀리 아줌마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아줌마를 참을 수 없어. 그러면서 남자로서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는 동물적인 본능과 동물의 정력을 지닌 원시적이고 야망적인 존재로 칭송받는 시대가 한때 미국 사회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안 왔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곧 있으면 남성들이 막 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약간 뭐냐면 이거 아니야! 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올까 안 올까요? 사회적으로 일부 이탈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뭐냐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결혼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냐면 그게 싫은 거예요. 남자들이 이제. 예전에는 결혼해가지고 뭔가 아이 낳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아예 그것이 싫어서 이제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결혼한 남자들 상황들 보면서 이제는 아예 결혼 안 할래라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는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했잖아요. 이제 나타난 현상들은 뭐냐면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그 흐름들이 근데 분명히 형성이 돼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 흐름이 따로 남성들에게 완전히 이제 또 이 흐름에 부딪혀서 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게 뭐냐면 유행한 게 타잔이에요. 재밌게 표현해요. 책에서 타잔이 나타난 거예요. 그 야생, 동물, 마초 이들이 나타나는 것이 나쁜 남자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지 이제부터는 또 여자도 나쁜 남자에 끌려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전에 내 말 고분고분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 말 듣지 않는 저 남자 막 그런 남자들이 왠지 멋있어 보이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성화된 남자에 대한 질림이 여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초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랬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미국 사회에서는 수백 년 동안 최소한 100년, 150년 정도 걸렸던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 50년 안에 응축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제 결국 오늘날 남성을 말하면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 남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놀이방 아빠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 부차적인 활동, 취미, 스포츠, 동물원 구경을 시켜주는 거. 그래서 놀이방 아빠가 되는 거. 여기가 이제 남자의 역할로 규정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표현 듣는데 되게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놀이방 아빠도 못 되는 사람도 많고, 그쵸? 놀이방 아빠라도 제대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제대해주면. 근데 아이에게 인생관을 말해주고, 인생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이야기해주고, 성경을 강해해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남자의 위치는 기대 하나일 뿐만 아니라 놀이방 아빠라도 되어주세요 라는 수준이 된 건 아닌가. 사실 그 부분을 쭉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성들이 아까 말했던 남성들 타잔의 등장 이후에 격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페미니스트가 진정 등장한 거예요. 이 폭발을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그래도 중요한 일반 상식이니까요. 뭐냐면 이제 여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결국 문제의 발단이 자신들이 가정에서 일을 빼앗기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안 일에 축소되고 단순한 일에 내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해결책은 뭐냐면 이제 여성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공적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남성들이 공적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가정 일은 여성들에게 맡겨놓고 도덕적인 역할이나 해라. 종교적인 역할을 다 여성에게 떠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됐어. 우리도 같이 일할래.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크게 형성이 되고 이제 요구되는 건 딱 그 걸리는 건 그거라고 딱 적어놨는데 너무 와닿았어요. 이제 걸리는 건 뭐냐면 그 아기 낳는 거하고 육아 문제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는 문제를 철저하게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걸 통과시키고 아기를 안 낳을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문제를 철저히 법적으로 만드는 일이 굉장히 페미니스트의 중요한 활동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아이들 육아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기둥으로 결국 여성들 운동, 페미니스트 운동이 중요하게 처음에 이렇게 흐름이 형성되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재밌게 표현을 해요. 가정의 모든 일을 전문가에게 맡기자라는 것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래야 가정일도 진보가 일어날 것이다.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진화론적 개념인데요. 여성들이 비전문적으로 소명감 없이 아니면 이렇게 일을 하니까 가정일도 발전이 없다. 차라리 이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육아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전문가에게 맡기자. 맡기고 우리는 일 나가자.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 집안 정리해주는 직장 있잖아요. 집안 그 정리해주는 직업. 그래서 집안 너저분하게 있는 거 모든 걸 세팅 다시 해주는 직업, 청소해주는 직업, 이 모든 건 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앞으로 굉장히 발전되겠죠. 심지어 이제 육아 부분, 아이들 교육 부분도 학원과 모든 영역을 다 흩어놓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뛰어드는 것이죠. 이 모든 환경이 완전히 만들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는데 간단하게 한 4가지 정도로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 전체 내용 쭉 요약시키다 보면 여성의 역할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그와 병행하는 남성의 역할의 변화와 관련지어서 이해하는 게 관건이다 라는 걸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산업혁명 두 번째는 뭐냐면 산업혁명은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을 모두 제한하고 더욱 전문화시켰어요. 그리고 양성의 일 범위의 다양성을 다 제한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남성은 가정일을 그전까지는 같이 함께 하면서 아이들 육아까지 함께 했는데 이제 그것은 가정에 대한 것은 다 거세하고 또 여성은 또한 전문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거세하고 가정일에만 철저히 서로를 축소시키고 분리시켰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 둘 다 피해를 당했잖아요. 남자들은 아이들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은사들을 개발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둘 다 불만이 있잖아요. 근데 왜 페미니즘만 있었을까요? 이게 궁금이죠. 왜 남성주의는 안 생기고 여성 운동만 생겼을까요? 근데 저는 이 말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전 되게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뭐냐면 사적 영역에 제한된 여성들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공적 영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적 영역이란 말은 뭐냐면 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자기 만족할 수 있는 영역을 남자들이 맡았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정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알잖아요. 현대사회 실제로는 남성들이 아이들과의 친밀감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리고 직장생활 알잖아요. 요즘 어떻게 하는지 막 밤새 일하고 한 거 보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은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 나도 다시 가정을 되찾아야 돼. 나도 다시 되찾고 싶어. 막 그런 남자들이 나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되찾게 해달라.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시위는 안 해요. 여성들은 해요. 근데 남자들은 시위는 안 해요. 근데 가정 있는 삶 해주셔야죠. 하죠. 근데 여성들은 페미니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적 영역이 자기한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적 영역에서의 만족감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거. 아무도 보지 않는 집안일 청소하는 거 이거 말고 나도 내 능력과 은사를 마음껏 표출했을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페미니즘은 그 독특성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되었다는 걸 이해하는 건 되게 좋은 저는 이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해를 가졌을 때 도리어 남자들을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때, 왜냐면 집안일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아내가 있어서 참 불편하네요. 근데 집안일에서 아이 키우고 막 이걸 보람차게 느끼고 막 행복해하는 남자를 만나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남자라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왠지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조금만 기회가 안 되면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 막 이렇게 나와서 금방 어디 놀러 오고, 마치 집안일이 힘든 일이냐 고역이냐 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진정 남자가 집안일을 행복해하는 우리 배우진 목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걸 모두가 상상을 하죠. 그 상상하는데 방금 말했던 이 지점인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이 안 고치죠.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기의 연구 결과라든지 뭐 논문이든지 뭐 영역이든지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 그리고 그 공적 영역에서의 인정에 대한 갈망, 그 갈망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요, 중독된 상태의 느낌인 것 같아요. 뭐냐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의 감각을 못 느낄 정도면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이 아까운 거지. 그냥 괜히 이 시간에 내가 더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쪽의 부분에 대한 감정이 거세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남편들에게 있는, 그리고 남자들에게 오늘날 있는 어떤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 나가서 남성들이 가정 안에 들어오는 걸 돕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자꾸 이런 거지. 나는 가정을 사랑하는데 당신 사랑하지 않아 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나, 당신은 뭘 했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건 남자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것에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을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 속에서 그걸 못 끊고 있었던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가정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구조는 철저히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직장관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사적으로 공적인 문제 끌고 오지 마라. 회사 일에 힘써주지 집안일 같은 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걸 요구받거든. 여기에 집중해라라는 걸 요구받거든. 그런 관점 갖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 지점을 보는 것,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여성들 회복에서 마찬가지고, 집안일 자체에 너무나 귀하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성들의 그 독특한 은사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 그 부분에 대한 개발 또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만 볼게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가정에서 전통적 기능을 모두 제거하는 추세에 도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고유 기능을 살피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접근해 나가라는 것이죠.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이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하고 영적인 것을 지도하고 인생관을 나눌 수 있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거세하는 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안 주는 거. 근데 이걸 철저히 부딪혀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부딪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가져야 되는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정과 직장의 고유 기능을 살필 것인가. 요즘에 일라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 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굉장하게 분명하게 이것이 실천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도전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지점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일라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시간적 뭐라 할까? 어떻게 할까요? 근본적으로 사회 자체가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간만 구분해놓고 집에 가서 야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돼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회 자체가 자꾸 성과와 엄청난 걸 줘, 과제를. 근데 퇴근만 빨리 시켜. 그러니까 퇴근만 빨리 됐지 본인은 집에 가서 일해야 돼. 왜냐면 그 많은 일을 하려면, 아니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만족시키려면 일은 해야 되거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사회적인 성숙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과 함께 하지만, 중요한 건 일라벨의 이런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흐름은 되게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교회가 계속 투쟁해야 됩니다. 네. 일라벨이 아니고 워라벨. 그런 거. 워라벨. 내가 진짜 이런 실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죄송합니다. 정말. 심지어는 책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제안해 주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예를 들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재택에서 아이들, 여기 저자도 본인이 일을 하면서 재택 안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것들을 같이 해나갔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도 예를 들면 홈스쿨링 아이들 하면서 예를 들면 홈스쿨링 한 이유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과 훨씬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 자기는 홈스쿨링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집에서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는 식으로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방식도 있을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접근해 나갈 것인가. 제가 내년도에 대한 고민이 그거예요. 내년도에 교회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도에 저 자신도 그렇고 그냥 과제를 뭘로 보냐면 어떻게 남자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영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영역을 우리 안에 회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어떤 시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 것,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개발시킬 것인가. 거기가 사실 저는 내년도에 가장 목회적으로 가장 힘을 쏟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년도는 아마 이 부분을 저 자신도 좀 집중하고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안 되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못해요. 근데 잘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목사가 잘 살아야 돼요. 아무튼 그래야지 교회도 잘 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못 사는 거 말 못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못 살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경계심 갖습니다. 근데 사실 내년도가 너무 중요하고 어쩌면 제 생각에는 이런 이해를 가지면 지금 세상이 남자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거의 그 부분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구나 라는 걸 알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깰지에 대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로 돌려버리면 다 당신이 무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게으르다 왜 잠만 자냐 막 이렇게 접근해 나가면 한이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대로 접근해서 함께 가정 안에서 또 직장을 건강히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또한도 여성들 또한도 자신의 지금 주부로서의 역할을 정말 기쁘게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은사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성들끼리 어떤 장점들을 공동 육아의 개념도 우리 교회에서 개발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주중에 1시간 정도는 어떤 은사자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은사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만 여기 책도 지적하고 있지만 자꾸 우리는 돈 버는 전문직만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은사 자체를 사용하는 만족감 그걸 이제 여성들 안에 집에서 일하는 주부들 안에 개발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지. 네, 그런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